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울산 언양의 고갯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1997년 8월 여름날 울산 언양 고갯길에서 겪었던 본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남 이녀 중 막내입니다. 막내라 어렸을 적부터 유독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몸이 많이 약해 차 많다면 멀미하기 일쑤였고 잦은 병치레도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군대도 건강하게 제대했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튼실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약한 몸 때문에 언제나 집안의 보살핌의 대상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큰 누나가 시집갈 때 십장까지 약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을 갔다 왔을 때 하루 종일 멀미에 시달렸고 누나 결혼식 구경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 몸져 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큰이모님께서는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오던 보살의 계보를 잇고 계시던 분이었고 경남 김해 지방에서는 꽤 소문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큰이모님이 나의 상태가 심각함을 아시고 주변에 잘 알고 계시던 어떤 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시간이 갈수록 진땀과 몸살기를 보이는 나를 보시고는 칼과 물 그리고 파란 콩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내 입에 반 정도 붓고 파란 콩을 떨어뜨린 다음 집에 있던 식칼 2개로 입안에 살짝 넣고선 어떤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 칼이 이빨에 부딪혀 딱딱 하는 소리가 나고 마치 그 칼이 내 목을 찌르는 듯 아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때쯤 그분께서 하던 행동을 멈추시고 급히 2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 허공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문은 그대로 외우면서 그 뒤로 기억은 안 나지만 큰이모님께서는 귀신의 형상을 보셨다고 합니다. 파랗게 질린 귀신이 칼이 땅에 떨어질 때 같이 꽂혀버렸다고. 거짓말처럼 그 행위 후에 내 몸은 가뿐해졌고 다음날 아침부터는 평상시처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4년 뒤 함안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울산으로 전금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나마 함안이 집에서는 가까워 출퇴근하시기에 조금 수월하셨는데 집에서는 거리가 먼 울산으로 발령받으셔서 내색은 안 하셨지만 많이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새벽 출근길을 물에 밥 한 그릇 말아먹는 정도로만 아침을 채우시고 나가시는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워 어느 토요일 아침에는 기어이 아버지와 출근길 동행을 감행했습니다. 8월 방학 기간이라 나에겐 남는 게 시간이었고 아버지가 일하는 직장이 어떤 곳인지도 궁금했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도 뜻이 맞아 같이 동행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출근하는 길부터 날씨는 흐렸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출근길에는 비가 오지 않아 험한 언양 고갯길을 넘어가기에는 그다지 힘든 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근무를 마치고 같이 귀가하던 오후쯤부터 기상청의 예보는 적중했고 울산 시내길부터 붉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에서 집까지 약 2시간 30분. 언양 고갯길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한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면 어김없이 깎아지른 절벽밖에 없습니다. 또한 몇 미터 간격으로 굽이길이라 비 오거나 해가 진 밤길이면 차량 통행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산길입니다. 나는 그 길을 난생 처음 아버지와 동행했고 새삼 하루하루 그 길이 아버지에겐 정말로 피 마르는 출근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매일 속만 썩이는 내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우리 차는 시내를 벗어나 빗방울이 더 굵어졌을 즈음 언양 고개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거의 전방 몇 미터가 안 보일 정도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와이퍼 역시 최고 속력으로 그 빗물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거북이 걸음으로 한참 고갯길을 가고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잠시 직선 길이 조금씩 드러나는 길에서 어떤 사람이 우산을 쓰고 급하게 우리 차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비 속에 그것도 인적 드문 산길에 그것도 여자 혼자서 우산을 썼는데도 비를 흠뻑 맞고 있는 걸 보니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셨는지 그 여자 옆으로 살짝 지나칠 때쯤 차를 세우려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우려던 차를 세우지도 않고 급하게 출발하시는 게 아닌가. 순간 멍해진 나는 그런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 지나친 여자 쪽을 봤다가 아버지를 봤다가 번갈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습니까? 무슨 일에 당황하셨는지 조금은 안정을 잃은 듯한 아버지는 담배만 한 대 꺼내서 불을 붙이셨습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있는 백미러에는 큰이모님이 주신 염주가 대롱거리고 있었고 괜히 불안해하시던 아버지 때문에 도리어 아무 영문 모르는
나까지도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빨리 나가라. 어여 서 꺼지부라. 꺼지라고. 고함을 치시며 아버지는 물고 있던 담배 연기를 갑자기 뒤로 휙 뿜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행동에 같이 뒤돌아본 내가 본 것은 비를 흠뻑 맞고 있던 아까 그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흐물흐물 느낌이 없었고 그냥 까만 옷을 입었다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보이지도 않는 눈이었는데 왠지 퀭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퀭해 보이는 눈이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듯한. 나는 너무 무서워 어어하는 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만 타고 있던 차 공간에 태워주지도 않은 사람. 아니 어떤 존재가 뒤돌아봤을 때 갑자기 있다는 사실을. 너무 무서워 그 순간에는 정말 얼어버렸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담배 연기 때문인지 이내 그 형상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아버지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는 차의 엔진 소리와 와이퍼 소리, 굵은 빗방울이 떨어져 차에 부딪히는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다른 누군가. 엄마는 결국 그 아파트에서 살기를 꺼려 하셨고 산에 둘러싸인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한 산속의 아담한 집 한 채였습니다. 엄마는 물론 아빠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다만 이 집이 다른 집들에 비해 너무 싸다는 게 이상했지만 말입니다. 첫째 날, 방학이라 그런지 나는 11시가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아빠는 회사에 가신 지 오래된 걸로 보이고 엄마는 마을로 무언가 사러 간 듯 엄마의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컴퓨터의 본체와 모니터를 연결하고 어제 신청했던 인터넷 선을 꼽았습니다. 내가 딛고 있는 바닥에서 무언가 진동이 왔습니다. 나는 그냥 주변에서 공사를 하는 줄 알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시질 않았습니다. 이런 적 없었는데 왜 오시지 않는 걸까? 나는 라면을 끓여 먹고 TV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금방 뭐였지? 낯익은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오셨습니다. 엄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초점 없는 아빠의 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상해졌습니다. 이 집에 이사온 첫째 날부터. 아빠는 잠이 드셨습니다. 나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안 오실까? 어디 가신 걸까? 둘째 날. 거실에서 엄마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약한 떨림 같은 것이 10초 정도 왔습니다. 난 오후에 있던 그 진동과 연관지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아빠는 계속 침대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회사 안 가시나? 갑자기 생각난 엄마의 핸드폰. 전화를 해봤지만 예상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뒤 아빠를 깨우기 위해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덮고 있는 이불을 끄집어냈습니다. 나는 놀라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의 배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빠의 배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가 모두 말라버린 듯이 없었습니다. 물기까지도. 나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낮 12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한 명이 나와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나는 아빠의 시체가 있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깨끗이 사라진 아빠의 시체. 그리고 또 한 번의 방바닥의 진동. 경찰은 내가 장난을 쳤다고 생각했는지 씩씩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바닥의 진동은 또 한 번 나의 발을 간지럽혔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이 집에 온 지 이틀이 됐는데 거의 한꺼번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나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는 진동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망치를 들고 방바닥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바닥은 상당히 약했고 곧 뚫려버렸습니다. 나는 구멍을 내 몸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으로 크게 늘렸고 그 구멍으로 지하인 듯한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밝았습니다. 주황빛 전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벽은 벽돌로 차곡차곡 정교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딴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미로 같은 이곳을 헤매다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자 엄마와 아빠가 갈고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도살장 같았습니다. 나는 구역질을 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을 잃었다는 슬픔도 잠시 부모님의 얼굴의 상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물어뜯은 듯한
갑자기 문이 닫히고 내 눈엔 어떤 비참한 몰골의 해골이 보였습니다. 그 해골의 손에는 피가 흥건히 묻어 있었고 입에는 살색 살덩이가 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물스물 해골의 얼굴에 새살이 돋는 듯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얼굴로 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골은 두 손을 내 입으로 넣고 양옆으로 내 입을 찢었습니다. 아프다 못해 고통이 느껴지질 않았고 나는 쓰러졌습니다. 나는 곧 죽겠지. 그것은 나의 피가 묻은 손을 핥았습니다. 나는 이상한 어두침침한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긴 어디지? 엄마와 아빠가 쇠갈고리에 끼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내가 있습니다. 입이 귀끝까지 찢어져 있고 아직 살아있는 듯 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는 괴물이야. 세 번째 이야기, 의처증. 요즘 들어 부쩍 아내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지더니 이제는 12시도 예사로 넘기고 합니다. 들어올 때면 항상 술 냄새, 담배 냄새, 남자 향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아무래도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나 오늘 동창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으니까. 그래,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동창 모임이라고요? 그건 벌써 일주일 전에도 썼던 변명입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몰래 아내의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녀는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미 자타가 공인한 미녀였습니다. 잡티 하나 없는 순백의 피부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매혹적인 눈동자. 감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그녀의 미소를 볼 때면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그녀의 뒤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녀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날 부담스러워하는 그녀를 위해 나는 결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시간이 갈수록 내 가슴속의 불덩어리는 점점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날은 몸살 감기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도저히 몸을 움직일 만한 상태가 아니었지만 나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내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킨 후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몸속에서 열을 좀 식혀주자 비로소 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친 노크 소리가 자취방 문을 울렸습니다. 나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문을 열었고 이내 가죽 자켓을 입은 웬 남자들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아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더니 이내 어떤 남자를 발견하고는 스스럼 없이 그의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 사람이군요. 여보세요? 나는 은밀하게 아내의 뒤를 미행하면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아내는 감쪽 같은 목소리로 내게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전화를 끄는 나는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에 그녀의 거짓말은 내 가슴 한켠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람을 죽여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유민철 씨 맞으시죠? 강지혜 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성폭행을 당했다고요? 저는 오늘 감기 몸살이 심해서 밖에는 나가지도 못했어요. 형사들과 함께 경찰서에 도착한 나는 지혜와 그녀의 가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초췌했고 얼굴에 멍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예쁘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혜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질문에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승용차는 이윽고 한 신축 아파트 앞에서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들은 망설임 없이 아파트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난 몰래 여기서 새로운 살림이라도 차릴 작정인가. 배신감이 극에 달하자 이젠 오히려 담담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 트렁크 공구함에 망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죠? 둘이서 살기엔 딱 좋은 것 같네요. 아내와 남자는 내가 그들의 바로 뒤에서 망치를 들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둘만의 행복한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유부녀를 꼬시는 것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유민철 씨, 아무리 정당방위였다지만 살인까지 저지른 이상. 형사의 말을 듣자 내 무의식 중에 벌어졌던 일들이 하나씩 머릿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혜가 어떤 노숙자에게 성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앞뒤 가릴 것 없이 벽돌을 집어 그의 머리를 내려쳐 버렸습니다. 법정에선 정당방위가 인정되긴 했지만 살인은 과잉 방어였다며 내 과실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1년의 복역 후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혜는 결국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리 불륜이라지만 살인은 너무하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그렇다면 큰 오산입니다. 나에게 있어 당신이 내 존재의 이유이고 당신은 나에게 있어 내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은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살인. 그까짓 거 2번, 3번, 10번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머리통이 부서져 뇌수가 질질 새고 있는 이 남자가 내 동생이라고요.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남자의 몸을 돌려눕혔습니다. 내 사랑을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전적인 게 가장 좋겠지. 나는 한 노숙자를 돈으로 매수한 후 지혜의 성폭행을 의뢰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사장 구석에 숨어 지혜가 성폭행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던 나는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습니다. 이 담배가 다 타들어가면 녀석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있어 당신은 내 존재의 이유이고 당신은 나에게 있어 내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은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동생일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4번째 이야기, 시골의 괴담. 여름방학 때 저는 죽산이라는 곳에 있는 시골에 놀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온지라 공기도 좋았고 정말 좋았습니다. 시골 냄새도 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골집은 산속쯤에 있어서 시내로 나가려면 적어도 30분 이상은 차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그날 저희 가족도 오고 해서 할머니가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술이 없어서 삼촌에게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저도 삼촌과 함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각이었지만 한 새벽 1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촌과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중간 지점에 갔을 무렵 제가 뒤에 탔는데 뭔가 하얀색이 옆으로 휙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계속 삼촌 뒤에 타고 갔는데 삼촌이 갑자기 오토바이를 멈추었습니다. 방금 뭔가 하얀 게 지나갔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섬뜩했습니다. 저희는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가서 슈퍼에 들러 술을 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할머니가 야단을 치셨습니다. 시계를 보라고 하시더군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왕복해도 적어도 1시간이면 충분할 거리를 이렇게 늦게 오다니. 그리고 나서 낮에 한번 다시 삼촌이랑 어제 길을 가봤는데요. 그 옆에 화장터가 있었습니다. 어제 잘못해서 저희가 어두워서 그쪽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옥상. 중학교 2학년 시절 저는 15층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창 세상 물정 모르고 밝게 살아가는 순진한 학생이었죠. 중3학년을 앞두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월이었나 그랬습니다. 집이 좀 큰 친구 집에 4명이 모여 앉아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위해 열심히 취업 과목을 공부하고 있었죠.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10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 집을 나와서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6시만 되어도 엄청 어두워지더니 10시 되니까 아예 한밤중같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전 이렇게 늦게 집에 들어간 적이 없어서 매우 무서웠습니다. 조마조마하면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다소 안심이 되었어요. 하도 깜깜해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잘 안 보였습니다. 그나마 1층이라 경비실에 불이 밝혀져 있어 버튼을 찾기가 수월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15층을 눌렀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내의 거울을 보면서 엄마한테 혼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만 계속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조명이 원래 어두운 편에 속했지만 그날따라 심리상 더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두운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경악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완전히 블랙홀을 보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가 싫어질 정도로.
저는 그때까지 제대로 된 공포영화는 단 한 편도 보지 않았던지라 그런 상황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침을 저도 모르게 꿀꺽 한번 삼키고서 천천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집 현관문이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정체불명의 커다란 물체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뛰쳐나오더니 제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고 강제로 옥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심장이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걸 깨닫고 겨우 정신 차려서 마구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힘이 약해 조금씩 끌려가고 있었죠.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저를 옥상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라이터를 켜서 주위를 밝히며 끌고 갔는데 얼굴에 수염이 많이 난 아저씨더군요. 더더욱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다 옥상 문에 거의 다다른 상황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 정말 가까스로 저의 허리를 잡고 있던 그 사람을 빠져나와 집 쪽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제 앞에서 병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곧이어 쿵쾅거리면서 빠른 속도로 그 사람이 쫓아오더군요. 금방 잡힐 것 같았기에 저는 집 초인종을 누를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계단으로 마구 뛰어내려 도망갔습니다.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흐르더군요.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엄마를 외치며 계단을 한참 뛰어내려가던 중 이번엔 아래쪽 계단에서 웃음소리가 나면서 어떤 사람이 제 팔을 잡아 끌더니 위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너무 놀라 목소리가 막힌 듯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껴안기는 자세로 계속 질질 끌려가다가 계단과 계단 사이에 평평한 곳에 이르렀을 때 절 내팽개치더니 제 얼굴에 손을 대더군요. 전 있는 힘을 다해 밀어버리고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내려가 뒤에서 다시 잡히고 말았고 저는 울면서 비명을 여러 번 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을 열지를 않더군요. 위에서 쿵쿵거리면서 그 사람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절 잡아 끌던 사람이 억지로 끌고 가려고 힘을 쓰더군요. 다행히 운이 좋았는지 교복 마이가 찢어지면서 끌어당기던 힘이 없어진 것을 느꼈고 마지막 힘을 내서 경비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일단 너희 부모님 내려오시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그날 밤은 지났고 경비 아저씨가 돌아다녀봤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도망쳤는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뒤 3일 동안 저는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같이 있으니 다소 좀 진정이 되었어요. 3일째 되던 날 널어놓을 빨래를 빨래 바구니에 담아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하늘을 보니 너무 푸르더군요. 기분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빨래 널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웬 아저씨 한 분이 입구 벽 쪽에 머리를 기대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소주병 몇 개가 흩어져 있었고 아저씨를 깨우려 다가가서 흔들었습니다. 앞뒤로 몇 번 흔드니 아저씨가 앞으로 엎어지시더군요. 저는 낑낑대며 간신히 아저씨를 다시 앉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는 순간 전 비명을 지르고 기절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유를 알 수 없게 볼과 입이 심하게 뒤틀린 채로 눈 뜨고 죽어있는 그 수염난 아저씨였습니다. 병원에서 가끔 생각해봤지만 결국 무슨 이유로 옥상에 끌고 가려 했는지 그 밑에 사람은 또 왜 저를 끌고 올라가려 했는지 해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봤지만 화내면서 잊으라고만 하더군요. 6번째 이야기, 외로운 선배. 선배는 남자였고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주위에는 커플도 많았고 항상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하고 영화 티켓을 예매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영화 시간이 거의 다 매진되고 오후 12시 티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멜로 영화였습니다. 선배는 이미 나를 잡았으니 영화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역시 멜로 영화라 그런지 커플들이 많았고 선배는 혼자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남자친구도 없고 긴 생머리의 뒷모습이 매우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선배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여자만 보았습니다. 여자가 몹시 피곤했는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선배는 긴 생머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녀를 계속 보았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 선배는 차라도 한잔하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그 여자만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는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선배는 다가가자마자 바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의 목이 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뒤통수가 그 여자의 얼굴이었고 머리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배는 영화 끝날 때까지 그 여자와 마주보고 있었고 그 여자는 선배를 보고 웃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선배는 심한 정신병으로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미술실. 대한민국에서 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서울 출신의 서울 촌놈이 저런 말을 했다면 재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발언자가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당히 피비린내 나는 스킨십을 해줬을 것입니다. 저 마른 지방에 사는 이들의 농담 섞인 자조적 표현일 때만 그럭저럭 용납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시골에서 왔다고 소개한 뒤 상대방이 시골 어디냐고 물으면 와이읍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와이읍은 서울에서 버스로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아주 시골이라기에도 아주 도시라기에도 어정쩡한 곳입니다. 상대방이 와이읍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거기가 무슨 시골이냐고 반문하지만 난 그냥 어물쩍 넘겼습니다. 뭐 이건 비서울 출신자의 못난 자기 비하 근성일 뿐이지만 쿨하게 훌훌 떨쳐버리기도 마냥 쉽진 않습니다. 와이읍의 부모들 역시 시골에 사는 만큼 아니 오히려 그래서 더 자식들의 출세나 성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나이대 어른들이 그렇듯 그 관심은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에 입학하여 어쩌고의 고루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쩌면 불행하게도 같지 않은 그림 조각이나 깔짝대는 재주를 가지고 있던지라 방학 때마다 기숙학원 등지를 돌아다니는 대신 서울의 미술학원가로 유학 아닌 유학을 다녀야 했습니다. 물론 방학이 아닐 때는 서울로 다니는 것이 여건상 어려우므로 학기 중에는 연암은 미술부원이 일정량의 돈을 걷어 일주일에 2~3번 강사를 초빙하곤 했습니다. 학교는 읍내와 차로 약 10분 정도 걸리는 약간 떨어진 농경지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습니다. 밤 11시까지 진행되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학교와 읍내를 연결하는 교통편이 많이 운행되므로 별다른 일이 없으면 미술부원들은 11시까지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밤에 학교는 상당히 오싹한 장소고 거기에 미술실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지만 그 장소가 지하라면 상당히 꺼림칙해집니다. 언덕 지형에 위치해 있어서 지하 1층이라지만 도로 쪽에서 보면 지하 1층이 1층처럼 건설되어 있긴 하지만 그 사실은 미술실의 오싹한 기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말했듯이 학교는 인적이 상당히 드문 지역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밤이 되면 밖은 깜깜해져 밝은 미술실 창문은 거울처럼 변해 밖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선생 학생 할 것 없이 모두 3층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층과 2층, 지하 1층은 연암은 미술부원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월 말엽쯤이었습니다. 종종 강사가 안 오는 날은 강사가 내준 숙제를 내팽개치고 한두 명씩 땡땡이를 치는 일은 있었지만 묘하게도 우연히 겹쳐 나와 티만 남게 되었습니다. 친구 K는 뭔가 배돼지에 사단이 나서 병원에 갔고 L은 무슨 시답잖은 집안일 때문이었으며 K2는 대놓고 땡땡이를 쳤고 M은 지난 모의고사에 충격을 받고 3층의 야간 자율학습 군단에 합류해버렸습니다. 그나마 나와 함께 남은 T도 집에 들러 일을 보고 10시쯤 다시 온다는 말을 했을 뿐 꼼짝없이 10시까지는 혼자서 그림을 그려야 할 판이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땡땡이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특별히 성실해서가 아니라 집이 멀어서 자동차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땡땡이를 칠 수 없는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아무튼 혼자서 오싹한 기분을 떨치려 몰래 훔쳐다 놓은 학교 비품 라디오를 켜고 빌어먹을 줄리앙인지 뭔지를 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 T가 오기로 1시간은 좀 많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라디오가 고장 났습니다. 지지직거리는 혼자 듣고 있노라면 호러틱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짜증이 난 나는 별로 고쳐보려는 노력도 없이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라디오를 끄고 나자 찾아온 정적 속에서 라디오 소리에 가려져 있던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복도 반대편 끝쪽에 있는 바로 위층에 화장실이 있어서 거의 내 흡연실로만 사용되곤 하던 여자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화장실에서는 똥을 싸고 싶지 않은 사춘기 여학생이 인적이 드문 화장실에 내려와 똥을 싸고 물을 안 잠그고 갔거나 빌어먹을 수도관 어딘가가 고장이 났거나 둘 중 하나였겠지만 혼자 지하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리느라 신경이 곤두선 나에겐 짜증이 나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술실 안은 밝고 바깥엔 조명 하나 없기 때문에 거울처럼 변해버린 미술실 창밖에서는 인기척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가 그림 그리고 있는 나를 쳐다보는 듯한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일어난다고 때맞춰 여러 개의 조명등 중 내가 그리던 석고상을 비추고 있던 조명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지랄 맞은 상황에 저주를 퍼부으며 다른 전등과 갈아 끼우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아직 티가 오기엔 시간이 좀 남았고 아마도 가끔 미술실을 도는 학교 아저씨일 거라 생각했지만 머릿속과는 달리 가슴속에선 긴장한 심장이 맹렬한 기세로 피를 뿜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티였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미술실을 살피더니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강사형 어디 갔어? 물론 가끔 예고 없이 찾아와 땡땡이 친 아이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일이 있긴 했지만 오늘 강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난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뭔 개소리여? 오늘 형 안 오는 날이잖아. 티는 갑자기 말을 잃고 멍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 그림 그리고 있었다고 지금 장난치는 거지.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래? 말해봐. 티는 진지한 얼굴이 되어 말했습니다. 아니, 난 창문으로 넘어오려고 했어. 창문 밖에서 쳐다보니까 네 뒤에 야구모자 쓴 남자가 팔짱 끼고 몸을 좌우로 슬슬 흔들거리면서 널 쳐다보고 있길래 형 맞나 싶어서. 형이 창문 넘어 다니는 거 싫어하잖아. 나는 장난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랄지랄을 해대며 놈을 추궁했고 그 뒤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일을 언급하며 놈의 장난 쪽으로 몰아갔지만 놈은 한결같이 진지한 얼굴로 정색을 하며 나를 대했습니다. 아직까지 귀신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나를 보고 있던 일은 의외로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